칠레에서 촬영된 한 광고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함께 세계의 콜라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 펩시의 광고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그 광고의 타이틀이 K-펩시라는 것이죠. 뭔가 아이돌 그룹의 티저를 발표하는 듯한 이 디자인은 가운데 펩시 로고가 한국의 태극마크를 닮아 있어 이것의 의도가 너무 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발매되었고 가사에도 한국어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 자유를 향하여 가자. 우리 같이 마셔 리듬을 타며 그 느낌에 맡겨. 어디로 가 나는 몰라 어디로 가 나는 알아. 너와 나와 움직여준 꽤나 훌륭한 발음인 것을 봐서는 상당한 연습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는 공연까지 펼칩니다. 칠레에서 급증하고 있는 K-팝의 인기에 탑승한 펩시의 전략인 것이죠. 이렇게 K-팝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세계적인 기업마저 이른바 K-팝 코인을 타려 시도하는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세계적인 유행에 역행하는 유의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는 한 전설적인 아이돌이 있습니다. 폭풍우라는 뜻을 지닌 아라시가 바로 그 그룹인데요. 최근 미국에 진출하며 세계 재패의 야망을 꿈꾸는 아라시는 K-팝의 뿌리가 J-팝에 있다는 망언을 하여 전 세계 K-팝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종횡무진 활약상을 늘 신속하게 보도하는 미국의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지난 2일 아라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세계 1위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주는 아시아의 대중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은 일본이다. 일본 덕분에 아시아의 팝이 부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탄소년단의 인기 역시 결국 일본의 J-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최근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등극했고, 블랙핑크는 셀레나 고메즈와의 콜라보 아이스크림을 통해 빌보드 핫백 차트 13위에 등극하는 동안 아라시는 브루노 마스와 협력하여 Whenever You Call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열등감을 애써 부정하기 위해 한국의 K-팝을 깎아내리는 정신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는 이러한 아라시를 무시하며 철저히 망신살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애써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무안하게만 할 뿐인데요. 조금 전 아라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매체 버라이어티는 해당 기사를 발행하면서 아라시라는 베트남 그룹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라는 실언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일본의 아라시를 모르는 미국의 다른 매체들은 이러한 정황을 모른 채 베트남 아이돌 아라시가 미국에 상륙했다 라는 기사를 베껴 올리면서 아라시를 확인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오해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라시의 파티 스타타스 라는 곡을 음성인식 AI에게 들려주면 영어가 아닌 베트남어로 인식할 정도로 아라시의 영어 발음은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상륙하기 전 7개월 동안 영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영어 발음 특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매체들에게 베트남이 취급을 받았으니 그들의 자존심은 한없이 구겨지고 말았겠죠. 사실 요즘엔 일본의 주류 매체에서마저 이제는 한국에게 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다 라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야후재팬에 올라온 기사로서 일본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사실은 오직 일본인만이 착각하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태국에서 목격한 한류의 진정한 힘 그리고 일본인 특유의 자기애라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데요. 과거 태국은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나라였지만 요즘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는 오히려 한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단 말하죠. 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K-팝 팬클럽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반정부 시위를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태국에서 모금된 기부액 약 2억 원 가운데 80% 이상이 K-팝 팬클럽에 의해 모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소녀시대의 팬클럽이 1위, 슈퍼주니어의 팬클럽이 2위,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3위로 뒤를 따랐죠.
일본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성금한 금액은 다 합쳐봤자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K-팝의 영향력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 44만 명이 팔로우하는 BTS의 태국 팬클럽 페이스북 페이지는 시민들의 반체제 시위에 비판적인 기업에 대한 팬들의 보이콧 동참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노제팬 운동을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K-팝은 비단 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반체제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한류 팬층과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해당 기사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태국의 음악계는 아라시나 우타다 히카루 등 J-팝이 휩쓸었지만 2000년경부터 한류 드라마가 태국을 침투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이후로는 K-팝이 본격적으로 물밀듯 들어와 사실상 태국의 문화시장을 한국이 독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각종 언론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는 각본이 매번 흥미진진해 질리지 않고 음악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댄스 뮤직이다. 그들의 패션 역시 태국 젊은 세대의 동경 대상이 된다 라며 극찬을 쏟아냅니다. 반면 일본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면 전개가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음악은 대중성이 떨어져 호응해주기 어렵다며 비판을 하죠. 일본은 과거 쿨재팬이라 하여 일본의 소프트 파워 르네상스를 제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처참한데요. 여태까지 누적 손실액이 215억엔, 한화로 2,300억 원에 달하죠. 그들은 항상 K-팝의 성공은 한국 정부의 국책 그리고 로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폄하하는데 막상 그들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멸망의 길을 걷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제 일본은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일본의 콘텐츠가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현실을 깨닫고 이에 대한 올바른 위기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그래야 한류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인데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 관영 매체는 전쟁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라다크 인근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사실상 국교를 끊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난 7일 히말라야 판공호 부근에서 양국 군인들이 또다시 총격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험악해졌습니다. 총격 사건을 먼저 보도한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의 영자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두 차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공호 충돌은 인도가 통제선을 넘어서 총기를 먼저 사용한 것이 원인이다. 중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도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입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죠. 글로벌 타임즈는 이어서 인도의 민족주의 세력이 국경지대 마찰 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칙 변경을 원하고 있다며 충돌의 책임을 완전히 인도에게 돌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호의이다. 인도가 호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최전선 부대가 계속해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호의는 즉시 제거될 수 있다. 또 다른 중국 내 군사 전문가는 1962년 벌어졌던 중인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는 중인전쟁 패배 후 복수를 원했고 미국과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왔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인도는 무기를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전투가 시작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인도가 도발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인도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은 중국과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소총과 마체테로 무장하고 인도군 진지로 접근해 왔다. 참고로 마체테는 군용 대검입니다. 인도는 7일 충돌 당시 중국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인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죠. 인도 언론들은 중국군이 자동 소총과 몽둥이, 창은 물론이고 중세시대 무기인 언월도까지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월도는 삼국지의 관우가 사용하던 창입니다.
인도의 주장에 따르면 무장한 중국군 60명가량이 인도군 진지를 향해 공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인도군은 중국군을 향해 소리를 치며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보여주었고 중국군은 15발가량의 위협 사격을 가한 뒤 물러났습니다. 인도는 당시를 최악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겨울 수만 명의 군인을 국경에 추가로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적 군사 강국입니다. 그동안 극단적 충돌을 피하려고 국경 지역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 몽둥이, 돌멩이 등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육박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라다크에서 발생한 충돌에서는 중국군 수백 명이 쇠못이 박힌 쇠몽둥이를 들고 인도군과 육박전을 벌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 갈등이 생겼을 때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국경지대의 병력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무참히 깨졌죠. 히말라야의 겨울은 엄청난 혹한입니다. 두 나라는 수천 명의 장병들의 주둔에 필요한 보급품 수송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고사하고 보급 경쟁을 시작하면서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후 양국은 국경 분쟁 지역에 탱크와 곡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습니다. 라다크에서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한국의 K-21 경전차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다크 지역은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사실 탱크를 운용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엄준해 탱크의 기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군이 배치한 경전차는 중국 북방공업이 개발한 15식 경전차입니다. 2018년 중국군에 인도되었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 차세대 경전차로 산악 지역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티베트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무게를 가볍게 했습니다. 약 35톤 정도입니다. 또한 가볍고 강력한 디젤 엔진을 갖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제 T-90 주력 전차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포가 125mm인 이 전차는 무게 46.5톤에 최대 시속 6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의 15식 경전차는 주포가 105mm이고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차가 인도가 보유 중인 T-90을 격파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인도 보병에게 훨씬 위협적입니다. 또한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해 주야간과 이동 간 사격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산 T-90 전차는 엄청난 중량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K-21 경전차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자로는 미국 M8 뷰포드, 인도네시아와 터키 합작의 하리마우 경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 방사는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덕분입니다. K-21 중량이 약 25톤으로 중국 전차보다 더 가볍습니다. 수송기를 통한 공수투하도 가능하죠. 그런데 주포는 105mm로 중국과 동일합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과 러시아에게서 무기를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산 수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인도의 국방장관이 국내 방산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이 손을 잡은 자주대공포 비호 복합 수출 사업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비호 복합은 인도 현지 시험 평가를 유일하게 통과했지만 인도 총선과 러시아의 방해 등으로 사업이 일단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은 러시아의 방해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비호 복합 수출은 계약 금액이 커 성공하면 인도 방산 수출의 활로를 크게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두고 파키스탄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2014에서 2018년 기준 전 세계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점유율 9.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국방 예산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지난해 인도의 국방비 지출은 한화 약 8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중국인민해방군은 티베트에서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정기훈련